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네이버의 성장성은 충분하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재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충분히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점에서 네이버는 긍정적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물 타는데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그 정도예요. 네. 구글이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네이버가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저는 네이버가 훨씬 성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중소형주 하나 좀 얘기해 주셨고요. 네. 대형주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 네. 그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주가 많이 떨어지고 카카오 같은 건 막 불도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맥락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는 그 웹툰을 제외하고는 이제 국내의 사업에 머무르는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그 점차 사업이 글로벌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네이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네이버가 그 미국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중고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비싸게 인수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티증권에서 이제 매도 그 의견을 내면서 이제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매도하고 공매도가 나왔던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저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인수했다고 해서 뭐 미국의 당근 마켓이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너무 비싸게 샀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자, 한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별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네이버의 CEO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의 CEO가 이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CEO를 믿어야 됩니다. 즉 네이버 CEO를 믿으면 이런 것들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그 거래가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회사의 CEO를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하겠는지 사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거래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CEO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CEO가 그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매출이 그 포시마크의 20%에 불과한 디밥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 디밥이라는 회사도 16억 2천만 달러에 인수된 만큼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1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외국에서는 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밥이라는 업체가 매출이 포시마크의 20%에 불과한데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그 같은 가격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거래는 잘 된 거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시마크는 4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의 인수가는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싸게 산 셈이 되는 거고요. 최수연 대표는 이제 리셀 중고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3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시장의 태동기고 그래서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는 글로벌인가, 둘째는 그 분야에서 1위를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시마크는 이 두 가지에다 부합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6년이면 312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는 분야에 1조 7천억 원을 주고 그 업계 1등 업체를 샀다. 과연 그 애널리스트 말대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인가. 근데 만약 최수연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이 거래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을 것인지 믿지 못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사업을 아주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의 경영진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에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진출한다는 그 유명한 그 도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찾아보진 못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뉴스가 지금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아마도 하한가 근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망한다고 난리 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983년도 도쿄 선언을 통해 삼성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찬성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찬성해서 환영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실상 그 반대입니다. 삼성그룹 임원들 100%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TV 하나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 반도체를 만드는 건 시기상조고 위험하다고 모두 다 반대를 했고요. 삼성그룹 내에서 반도체 사업에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단 2명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에 뛰어들면 삼성그룹이 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우리 경제가 망한다고 그 반도체 사업 포기하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텔은 삼성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요.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유명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 이 5가지를 성공할 수 없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없는 삼성전자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자,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했던 1983년도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CEO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그냥 무조건 뭐 직관적으로 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가 사실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이래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업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회사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과거 이름은 금성사고요. 금성사는 195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국내 최초로 골드스타 A501이라는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가 기술 수준이 워낙 취약해서 이게 그냥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카멜레온 라디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왜 그러냐면 라디오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햇볕을 쬐면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라디오가. 예. 이게 햇볕 때문에 그 껍데기가 심지어 바뀌어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도 LG 라디오를 사지 않고요. 그래서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품질이 좋은 그 미국제하고 일본제만 찾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LG전자를 사실 살려준 거는 국가입니다. 국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박정희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부의장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LG전자를 찾아갔는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밀수품 근절에 대한 최고의 포고령을 발표해서 밀수품을 사지 못하게 해버렸고요. 라디오. 밀수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당장에 이제 미제하고 일본제가 팔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밀수해서 팔았던 거군요. 네, 다 팔았는데 그걸 아예 근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고 나면 라디오가 LG전자 것밖에 안 남으니까 할 수 없이 LG전자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LG전자가 살아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 후에는 이제 국가가 보호해주는 내수 시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 산유전기의 기술을 이제 이전받아서 제품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전자업체들의 반발이 이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안을 했던 게 생산 물량의 85%는 수출하고 15%는 국내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전자제품들이 15%도 안 된다. 단 한 대도 팔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생산 물량의 100% 전량을 다 외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단 한 대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와.
근데 왜 그런 일이 또 발생됐냐면 그 당시 국내 그 가전제품의 가격은 국제 시세에 비해서 3배가 비쌌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제품을 파는 기존의 그 전자회사들은 완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런 노다지 같은 시장을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나눠 먹는 게 이제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라디오 한 대도 팔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설립한 회사가 뭐 좋은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고 다른 회사들은 국내에서 파니까 3배의 가격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고 그 좋지도 않은 품질의 제품을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83년에는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회사로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이미 CEO로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이렇게 사업을 잘 해왔으니까 삼성전자의 CEO를 믿고서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뭐 반도체 진출하면 망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CEO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제 겁에 질려 막 주식을 팔기보다는 CEO를 믿고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때 가서 파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인데 결국 그것이 바로 CEO의 차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군요.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제가 그 경영자의 중요성은 회사에 있어서도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소카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소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업 자체가 아직도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모델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회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경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리드 헤스팅스가 이게 톰 행크스 주연의 그 아폴로 13호라는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늦게 반납했다 그럽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테이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는데 이거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또 와이프 바가지를 긁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좀 연체리 없는 비디오 대여점을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탄생이 됐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공한 회사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1997년도에 넷플릭스가 창업이 됐고 이제 4년이 지나서 2001년에 넷플릭스 회원이 전국에 이제 50만 명이 됐는데 이 50만 명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숫자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숫자고요. 미국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넷플릭스 사업 모델은 영화나 DVD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신청을 하면 넷플릭스는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그 넷플릭스에 빨간 봉투에 담아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용자가 그걸 다 본 후에 반송용 봉투에 담아서 다시 넷플릭스로 이제 반환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최대의 이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라든가 또는 디즈니 파라마운트 같은 이런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런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다. 그럼 넷플릭스는 그대로 망하는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굉장히 이제 회원을 빨리 늘려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침투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넷플릭스 그 샌프란시스코의 침투율은 2.6%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비슷한 침투율까지 올린다고 하면 회원이 270만 명에 도달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가 침투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다른 데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침투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아야만 이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이걸 놓고서 계속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의견을 낸 게 이제 이런 의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위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설득해서 가입시켰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첨단 기술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영화 산업의 본거지다. 이 지역에 영화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자, 모두 다 이제 그럴듯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통상의 경영자들은 이제 회의에서 중역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제 그럴듯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리드 헤스팅스는 직관에 의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해답은 유통센터의 위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유통센터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받아본 겁니다. DVD를. 근데 예를 들면 뭐 뉴욕이나 휴스턴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놓고 잊을만 하면은 이게 배달이 되니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속함이 사업의 핵심임을 이런 중역들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경영진들은 아무 누구도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이유를 찾아냈고 사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리드 헤스팅스라는 경영자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LA 유통센터를 건립하니까 LA에서 곧바로 침투력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국에 56개의 유통센터가 설립되자 회원수가 2천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오늘의 넷플릭스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배각하고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드를 직접 파악하는 이 CEO의 결정이 지금 넷플릭스를 있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업체에 따라잡혀서 아마 넷플릭스는 사라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직접 조사가 네. CEO에 해당된다면 약간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약간 애널리스트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또 하나 재밌는 걸 읽었는데 그 클래식 음악 이렇게 그 교향악단에서 관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팝 연주도 하고 모두 막 다 하는데 관객이 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냈죠. 그래서 더 친숙한 뭐 음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 불편해서 안 온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래서 그 소비자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손성원 박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손 박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정확하게 경제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상에서 모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서 현장을 간다 그럽니다. 현장 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그거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숫자를 보정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숫자가 정확하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현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죠. 또 그런 통계 자료 준비 없이 현장에 가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또 예. 가늠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리 현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모르죠. 예.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CEO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포시마크를 인수했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이버가 이걸 잘 인수했는지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모르겠는 우리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네이버의 경영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다가 이거는 잘못한다 그러면 사실 좀 손해보도록 그때 가서 파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경영진을 믿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분야로 손꼽히고 있죠. 아마존이 가장 큰 돈을 버는 분야도 클라우드고 과거의 황제주의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고요. 클라우드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분야고요.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되고요. 네. 그 미래셋 박현주 회장은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중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업체입니다. 자, 둘째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1등입니다. 사실
미국, 유럽, 동남아는 물론이고 이제 남미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그 웹툰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본 사업인데 제가 좀 복잡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65%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가 있죠.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 야후저팬이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후쇼핑과 조조가 있고요. 또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그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업체 데마에칸이 있고요. 데마에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결국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4차 산업의 핵심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성장성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페토가 있죠.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유저가 3억 명을 넘어섰고 90% 이상이 해외 가입자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제 테크핀 업체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요. 페이먼트 시장을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는 현금, 2세대는 신용카드, 3세대는 QR코드, 4세대는 암호화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2세대고 이제 중국은 그 3세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거지도 QR코드로 뭐 동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신용카드의 상당 부분이 QR코드로 넘어갈 건데 QR코드로 넘어가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시장을 양분할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쇼핑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자 쿠팡에서 그냥 물건을 사는 거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물건값이 더 싸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쿠팡에서 네이버한테 보상을 하는데 네이버는 그 보상을 갖지 않고 소비자한테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통해서 쿠팡으로 들어가면 물값이 더 싸다 그럽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 쇼핑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회사 이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검색 엔진 분야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들 아는 거고 또 하이브와 공동으로 콘서트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이 성공하고 있고 대만에서 1등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현지 금융업에서 진출해서도 성공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큰 성장을 이룰 거고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네이버의 성장성은 충분하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재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국내 사업이 치우치지 않고 충분히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점에서 네이버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네이버를 좀 보유하고 계속 사실 좀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네이버 사야겠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또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이버는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물 타는데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그 정도예요. 네. 혹시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랑 구글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이버 살 때 그냥 구글 사는 게 낫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시티뱅크 아까 그 시티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은 뭐 저기 PER이 11인가 뭐 그 정도 되고 네이버는 20이 넘어갔는데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과대평가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모든 거는 성장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성이 크면 PR이 높아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티 그 증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구글이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네이버가 성장성이 클 것 같으세요? 저는 네이버가 훨씬 성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전 세계에 다 뻗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지만 더 이상 성장할래야 크게 성장할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사실상은 이제 곧바로 외국으로 진출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아까 푸시마크 같은 거 이제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국내를 하다가 이제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태고 그러면 아직도 커다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할 가능성은 네이버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PER이 용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